근데 대부분 뭐 한 얘기들 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네네. 일단 뭐 가장 궁금한 거는 포체티노 시절 축구와 지금 조세 무리뉴의 토트넘 축구가 이제 좀 뚜렷하게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포체티노 감독도 자기가 토트넘을 절정기로 아주 잘 이끌었을 때의 축구가 올 시즌에는 나오지 못했어요. 네. 결국 그 결과가 결국 경질 뭐 결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도 올 시즌 기준으로 보면 뭐 잘했을 때의 어떤 자신의 정말 본연의 축구를 하지는 못했지만, 포체티노의 어쨌든 기본적인 철학과 포체티노가 왜 현대 트렌드에 맞는 명장 소리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왔느냐를 돌이켜보면, 이제 좋았을 때 기준으로 그러면 포체티노 감독은 기본적으로 하이라인 프레싱이죠. 네. 높은 지점, 높은 지역에서부터의 아주 압박. 이 압박에 있어서 뭐 위르겐 클롭 감독 또 뭐 대명사이고, 뭐 비엘사 감독, 뭐 산파울리 감독, 이 압박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전문가들이 많지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또한 현대 축구에서 이 압박의 거장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 프레스를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의 이식을 이제 오랜 기간 시켜놨는데, 역시 무리뉴 감독의 축구를 보니까 포체티노 감독의 그 기본 성향에 비해서는 무리뉴 감독은 이른바 영어로 쓰면 컨설바티브, 좀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전 트러디셔널한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게 스탠다드 4-2-3-1이 됐건 아니면 약간 비대칭적 4-2-3-1, 요즘 이제 비대칭적 4-2-3-1을 뭐 마이클 콕스 같은 경우에도 3-2-5에 가까운 포진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글도 저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스탠다드한 게 됐건 비대칭적이 됐건 무리뉴 감독은 기본적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 선수들은 자기 지역에서 수비를 하게끔 해요. 네. 안정적으로. 너 그렇게 크게 무리하면 안 돼. 여기서는 너는 딱 네가 맡은 롤, 그 지역을 지켜.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첼시 때도 그 갈라스를 스타일이에요. 측면했을 때는 그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전술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때는 아니에요. 뭐 팬들이. 근데 그때도 이미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예전과 큰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밑에 백이 뭐 4백이 되건 3백과 같은 모양이 되건 간에 어쨌든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약간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일단 자기 지역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강조도 포체티노 감독보다는 무리뉴 감독이 역시 더 많이 하고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들도 둘 다 막 다 나가버리거나 뭐 그런 상황을 무리뉴 감독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고요. 너희들도 백들과 더불어서 수비를 지켜. 자, 그럼 공격은 누가 하느냐? 그 마이클 콕스식의 이제 3-2-5라고 했을 때 이제 5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이제 주로 공격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윙백 같은 윙어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있고, 또 이제 윙어 같은 윙백으로 뛰고 있는 오리에 선수도 있고,를 비롯해서 이제 5명이 주로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의 주요 패턴은 역시 무리뉴 감독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무리뉴 감독에게 중요한 건 역시 수비로부터의 공격으로의 전환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피드를 누가 살려주느냐? 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막 볼을 달고 아주 빠르게 뛰어서 또 좋은 크로스로 이제 어시스트도 최근에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나 오리에 선수의 어떤 그런 스피드를 활용한 빠른 공격 전환, 아니면 아예 알더베이럴트 선수의 롱볼을 활용한 또 빠른 공격 전환. 뭐 그러니까 결국은 포체티노 감독의 기본은 최대한 높은 지역에서 상대의 볼을 압박으로 끊어내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조합 플레이로 공격을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무리뉴 감독은 일단 안정적으로 수비해야 되는 요원, 그러니까 수비 요원과 공격 요원이 약간 구분이 돼요. 네.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은 조금 더 이제 토탈 풋볼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선수들의 이른바 스위칭이 일어나고 공간을 계속 비우고 나가면 메워주고 약간 포체티노 감독은 기본적으로 그런 스타일에 좀 더 기반을 했는 반면에, 무리뉴 감독은 자신의 롤에 조금 더 충실하면서 약간 더 안정적인 플레이 속에서 공격은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마이클 콕스도 이제 그런 칼럼을 썼는데, 무리뉴 감독은 옛날부터 10번 선수를 좋아했다. 네. 웨슬리 스네이더가 그랬고, 메스트 웨질이 그랬고, 세스크 파브레가스도 있었고, 뭐 후안 마타도 있었고, 더 이전으로 가면 포르투의 데코도 있었고, 그래서 10번의 어떤 공격력을 상당히 잘 살려주면서 그 10번의 실력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면서 이제 또 공격을 진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인 그 필로소피, 철학은 예전에 티피컬 무리뉴, 클래식 무리뉴에서 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벗어난 것 같진 않다. 네. 그런데 이제 요 전술에 있어서 장 의원님 얘기에서도 이제 뒷부분에 조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과는 별개로 기본적인 팀의 선수층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못한데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 자체도 지금까지 뭐 4경기 한 걸 보면 대체로 좀 유사한 선수군에서 선수를 선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같은 경우에 경기 전체적으로 제가 든 느낌은 4경기째가 가장 역시 선수들이 지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이날 토트넘이 못했던 것이 뭐 볼 소유나 이런 거는 여전히 맨유보다 토트넘이 오히려 더 긴 시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공격으로의 어떤 전환 시에 있어서의 다이나믹함 같은 부분들이 전반전 한 20분, 30분 이때까지는 맨유가 토트넘보다 다이나믹해 보인 게 사실이고 토트넘 선수들은 약간 좀 엔진이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뉴 감독의 이 축구가 대체로 비슷한 멤버에 의해서 몇 경기째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이런 식으로 계속 토트넘이 하면 팬 여러분들께서 약간 우려하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부하도 좀 상당히 심할 것이고 전체적인 선수단의 체력이 조금 이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2월, 1월 이렇게 또 경기 수가 또 많은 상황이라면 요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경기를 하면 조금 더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팀에게도 좀 읽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죠. 지금 평가를 두 분이 해주셨는데 이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볼게요. 4경기 3승 1패 뭐 득점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지만 사실 실점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웨스트햄의 2골, 올림피아코스 2골, 본머스 2골, 맨유 2골 다 경기마다 2골씩 실점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엄밀히 보면 체력적인 문제가 결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무리뉴 감독의 축구는 예전부터도 그런 느낌을 받지만 선수들의 경기를 치를수록의 체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축구는 체력을 세이브하기 위한 축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계속 공을 중심으로 트라이앵글이나 또 마름모 형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면서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자신들의 어떤 빌드업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세부 전술에서는 거기서 방점을 찍는 그러한 패턴 플레이에서 골이 나오는 이러한 팀이 아니에요. 그런 축구를 해야 사실은 체력 소모를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펩 과르디올라 예전에 요한 크루이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바르셀로나가 예전에 했던 축구가 체력을 세이브하는 축구예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하면. 근데 이제 조세 무리뉴 감독의 축구는 앞서도 선수들의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감독은 요구를 해요. 다이렉트한 기회와 공간이 생기면 동료가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올라가든지 네. 몰고 달려가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고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좀 많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들어가는 패턴이 많아요. 알더웨르트한테도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가죠. 롱패스. 순간적으로 알리던 손흥민이던 뒷공간 움직임이 있으면 넣어라. 파박 들어야 네, 돼. 그게 조금 더 포체티노 감독 시절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축구에서의 기본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주문하는 또 하나의 것은 공을 뿌렸을 때 공 소유권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이 간격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는 주문을 해요. 또 소유권을 잃었을 때 그 위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이 이렇게 해야 된다. 2차 그룹은 이렇게 해야 한다까지는 주문을 해요. 근데 이러한 축구 자체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사실은 힘든 축구예요. 수비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이 감독은 수비 전환이 됐을 땐 수비 숫자를 강조를 해요. 3명의 수비진이 언밸런스하게 운영이 돼도 한 명이 오버랩을 해서 사이드는 스토퍼들이 또는 측면 수비 한 명이 커버를 해주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누가 됐던 간에 키가 작은 마케렐레가 됐던 다이어가 됐던 간에 마티치가 됐던 간에 그 커버는 센터백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 자신은 4명을 확보를 해줬는데 너네들은 왜 여기서 2명한테 실점을 당하느냐. 3명은 나한테 왜 실점을 당하느냐. 이 논리를 피는 감독이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는 그런데 사이드 풀백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들의 클래스가 하나하나 요소 중요한 지점에서 떨어질 경우에 또 최전방 원톱도 포스트 플레이가 주기적으로 잘 안 되거나 또는 자신이 믿고 롤을 확실하게 부여했던 10번 알리 같은 선수가 또 확실하게 기복이 좀 있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수비형들도 확실히 나오질 않아서 계속 원하는 수비 전환에서의 축구가 안 된다거나 미스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선수들은 지치고 결과는 안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또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조세 무리뉴 감독의 천재 토트넘은 아직까지 그런 리스크는 있는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로테이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 수비수들의 클래스를 고려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축구도
질량 보존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총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메시 선수가 사실 활동량이 많지 않고 수비 가담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는 다른 선수가 그 부분을 총량 해줘야 돼요. 보존을 해주는데 알리 선수의 예를 들어 자유도가 늘어나고 수비 가담이 줄었어요. 그럼 어딘가에서는 총량 보존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요즘 팬분들이 말하듯이 케인 선수도 약간 거기서 이제 수비적인 총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사이드에 있는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축구가 되는데 전체적인 무리뉴 감독의 그 스타일이죠. 틀 자체가 이제 그런 축구를 하게끔 자꾸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건데 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약간 더 보충하면 토트넘에 지금 실점이 많잖아요. 그 몇 가지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후반 막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네. 문제예요. 체력적 네, 부담. 체력전 부분에 따른 집중력 저하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생겨요.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일단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많고 중앙 미드필드에서 지금 사실 에릭센 선수가 계속 교체 멤버로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 보면 뭐 진짜로 떠날 것 같잖아요. 솔직히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땐 무리뉴 감독 아니라 무리뉴 할아버지 감독이 와도 에릭센은 제가 봤을 때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에릭센은 이제 언제 나가냐가 문제인 선수처럼 점점 가고 있는데 에릭센이 막상 벤치에 있으면 이 나머지 다른 중앙 미드필더들 있잖아요. 볼 줄기가 그다지 좋은 선수가 없고 뭔가 투박한 상황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자, 수비를 하다가 뺏었어. 5명은 쫙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중앙 미드필드, 수비형 미드필드 쪽에서 뭔가 좋은 볼 줄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투박하게 하다가 뺏겨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올라가 있었던 선수들이 내려오는 속도는 이제 늦어지고 이제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토트넘 전체적인 이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민첩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 미들에서 투박하게 하다가 볼 뺏기잖아요, 상대한테. 네. 그러면 바로 위기가 초래되고 여기에 데니 로즈라든가 세르지오 오리에 같은 선수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표현대로 하면 이렇죠. 에러 프로운. 실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비 시에는 로즈라든가 오리에라든가 뭐 벤 데이비스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진 않고 뭔가 실수가 나올 확률들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다들. 그러면은 이제 실점. 근데 1차적으로는 구단 수뇌부들의 그 단기 처방 대처는 일단 성공은 했어요. 네. 근데 팀을 좀 라이블리하게 바꿔주는 데 있어서는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기 전 상황이 워낙 그렇죠. 상황이 안 좋았기 침체였을 때문에 때 연승에 성공했잖아요. 그 상황으로 갔으면은 사실은 유로파 리그조차도 올라가지 못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까? 구단의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네, 그래서- 명장이지만 헤어질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임을 고려하면 초반에 팀을 그렇게 약간 생동감 있게 동기부여가 좀 심어진 그런 팀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계속 누차마 얘기하지만 1월 달까지의 성적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성적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연패로 가거나 갑자기 또 이래 버리면 이러면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잘 어느 정도 유로파 리그, 유럽 대항전권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월 이적 시장이라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는 큰 돈은 못 쓰더라도 무리뉴 감독이 본인이 내가 진짜 지금 한 2군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보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구단이. 예,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버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델레알리가 10번 롤, 프리롤로 계속 가고 또 손흥민 선수가 윙백 역할을 계속 가고 이런 상태로 1월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가 저희의 결론일까요? 델리알리는 이제 예전 포체티노 감독과는 조금 달라졌죠. 활동 영역 자체를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봐야죠. 네. 그 눈을 놓고 정삼각형 형태로 앞선 공격형 미드필더의 취중하게끔 만들어줬어요. 예전에는 약간 박스 투 박스 그렇죠. 같았죠. 예전에는 예. 활동 영역을 허리에까지도 관여를 많이 시키는데 델리알리에게 그쪽 공격적인 부분을 훨씬 높게 본 거예요. 델리알리에게. 근데 손흥민을 윙백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전에 다른 팀을 지휘했을 때 조세 무리뉴 감독이 썼던 윙어들의 패턴을 보면 사실 뭐 윙백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윙어들이 그렇게 수비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네. 무리뉴 감독 체계에서는. 그래서 수비 가담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는 공격 전환 시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더라도 완전히 선발 주전으로 안 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근데 이제 조세 무리뉴 감독이 선수 파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네.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인 상황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의 체력적인 상황을 보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아예 거기에 고정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단은 근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감독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컨셉과 철학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수행을 좀 시켜줘야겠죠, 성실하게. 근데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버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경기 해본 상태에서 이 토트넘을 조금 중간 평가를 해봤는데요. 1월까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승부 예측으로 들어갈 텐데 뭐 386 오래된 거니까 회니까 그냥- 결과는 하지 마시죠. 네, 결과는 하지 말고요. 정순재 아나운서가 그다지 뭐 결과에 뭐 기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아, 어떻게 그렇지. 됐어요? 궁금하네 갑자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방금. 끝까지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뭐 바로 387회로 승부 예측을 더 넘어가요. 궁금하네. 아이 두 분 2개 맞았고 저 하나 맞았어요. 아, 저희는 2개 맞아요. 네, 2개 맞았어요. 성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387회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데스리가 미넨글라드바흐 대 바이에른 미넨입니다. 이 바로 경기는 들어갈게요. 뭐 제목을 정하자면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1위 팀과 아. 분데스리가의 영원한 1위 팀과의 대결입니다. 아. 현재 몬헨글라드바흐가 1위예요. 근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또 지난번에 레버쿠젠에게 또 지는 바람에 4위. 그런데 아니, 근데 저는 레버쿠젠 경기 봤거든요. 근데 너무 결정적인 걸 많이 놓쳤어요. 저는 근데 한스 플릭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저도 요거는 그냥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을 한번 이번엔 밀게요. 바이에른 미넨. 제가 지난번에 도르트문트 잘못 밀었다가 아주 제가 그때 안 좋았기 때문에 저도 바이에른 뮌헨. 예. 두 분 다.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오히려 조금 쉽게 이길 수도 있다고 좀 봐요. 뮌헨글라드바흐가 지금 성적은 좋지만 근데 뭐 라이프치히나 도르트문트한테 올 강팀들한테는 다 계속 졌어요. 졌고요. 강팀들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들한테 좀 승률이 좋은데요. 바이에른 뮌헨한테는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에른 뮌헨이 5대 1로 이겼던 지난 시즌 경기도 있고 그리고 저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지금 득점 페이스가 그 56년 만에 게르트 뮬러 바로 다음 가는 득점 페이스라서 한번 요거는 뮌헨이 한 골차 정도로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무승부할래요. 오! 두 분이 바이에른 미넨 하다 보니까 제가 하기가 싫어져갖고 무승부 한번 해볼래요. 자, 다음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맨시티 대 맨유 프리미어리그. 이 두 팀. 저는 맨시티. 저도 맨시티. 예, 맨시티? 이거는 맨시티는 토트넘보다는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팀이라 네. 현실적으로 맨시티가 이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이렇게 굳이 제 표현대로 전략가형 감독이냐 전술가형 감독이냐 나눴지만 솔샤르도 전술가형 감독은 아니고 선수들 클래스가 중요한데 어떤 날은 또 터지는 때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터진 거고요. 래시포드 선수가 예, 지금 예. 근데 기본적으로 기복 없이 자신의 어떤 축구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팀은 맨시티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죠. 그래서 이제 맨시티 승 보는 거예요. 요거는 솔직히 궁리를 하시다가 솔직히 맨시티가 이길 것 같아요.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맨유 팬들의 좌절.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맨시티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베티스 대 빌바오거든요. 이거는 라리가. 예상 매치로 지금 선정한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욕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욕 이렇게 삐리삐리삐리 가서 이쪽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화살을. 해보세요. 현재 그 두 팀의 상황을 아는 분들이라면 어떤 이거는 사실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네요, 진짜로. 아니 현재 순위는 빌바오가 훨씬 높죠. 그렇죠. 올 시즌 베티스도- 빌바오가 상당히 여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베티스도 뭐 요즘에는 올라오고 있고요. 네. 뭐 노장들이 좀 있긴 하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은 전 빌바오가 낮다고 보거든요. 근데 베티스의 홈이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 흐름은 사실 이게 너무 힘드네요. 저는 무승부 할게요. 이 문제를 제가 냈을 거잖아요. 그쵸. 네, 다음 카카오 측과 한현님이 내셨어요? 그럼요. 대체 다음 무슨 카카오 생각으로 측과 제가 내셨어요? 이제 협의를 해서 내지만 이렇게 내고 나서 보면 나도 답이 없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를 원망해. 네, 그래서 저도 무승부. 무승부? 요 대결은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경기를 왜 하지? 그런데 요 경기는 좀 재미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바르셀로나스러운 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러운 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렉트함과 어떤 피지컬 이런 거는 빌바오가 더 우위에 있고요. 베티스는 확실히 요건 바르셀로나스러운 팀이에요. 키케 세티엔 감독이 만들어 놨을 때부터 여기 여전히- 지금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호아킨이 잘해요. 호아킨 선수는 여전히 잘. 그래도 아직도 정말 호아킨인데 그 스타일의 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르겠는데 무승부 그래서. 전 빌바오 할게요.
두 분이 다 같아요 지금 세 경기 모두 네, 다. 오랜만에 지금 다 같아졌어. 네. 부부의 연을 또 이렇게. 근데 기운을 요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느꼈는데 말 있잖아요. 둘이 똑같을 때 올킬한 적은 여태까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올 거면 안 되지만 두 분 하나만 맞고 내가 다 맞았으니까 맨유 팬들의 또 한 번 좌죠. 팬들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는 알 수 없는 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저희는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